여러분은 미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특히 누군가가 섬뜩한 표정으로.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같은 멘트를 날린다면요? 처음에는 비웃으실지도 모르죠. 기분이 나빠 그런 말을 한 상대에게 화를 낼지도 모르죠. 그 어떤 예언가가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믿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 말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심지어 갑자기 교통사고라도 당할 뻔한다면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극도로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예고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하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랑스 남부 작은 마을에서 자라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온 여성입니다. 6년간 완벽하게 한국에 적응한 그녀는 어느 날 친구들과 장난삼아 들른 점집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너 5개월도 못 살아. 그 말을 시작으로 그녀의 생각대로 흘러가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작은 포도밭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친구들이 파리나 밀라노를 동경할 때 저는 유독 한국이라는 나라에 마음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제 나이 때 아이돌이나 드라마에 열광은 했지만 꼭 그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딘가 정돈된 도시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제 영혼을 끌어당겼습니다. 클라라, 그 관심은 호기심 같은 거야.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10대 시절 내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류에 빠져 자연스레 한국어도 독학하고 한국 여행지를 인터넷으로 보며 지내는 저를 보면서도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포도밭 사이에서 자란 제가 왜 지구 반대편 나라에 그토록 매료되었는지 기성세대의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둔 18살 겨울,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선언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그 순간 식탁에 내려앉은 침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또 그 소리냐며 답답해하셨고 어머니도 더 말하지 말라고만 하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너는 커서 우리 포도농장을 이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프랑스에서 3대째 포도농장을 지켜온 우리 가문에서 딸이 아시아로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됐어요. 제가 찾아온 한국 대학의 입학 안내서, 장학금 정보, 심지어 한국의 안전지수까지 보여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위험한 나라야. 문화가 너무 달라.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겠니?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그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마치 전생에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은 그 감각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자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님 몰래 진행했지만 작은 마을에선 비밀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제보로 알게 된 부모님은 제 여권을 강제로 뺏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냥 우리 말 좀 듣고 살면 안 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가출을 감행했어요. 파리에 사는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모의 도움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2달 후, 저는 마침내 장학금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했죠. 기쁨에 들떠 집에 돌아왔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분노와 실망뿐이었어요. 내가 정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얼굴 마주할 생각 마라.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쌌어요. 필요한 것만 배낭에 넣고 남은 돈을 세어보며 한국에서의 시작이 이렇게 고달프게 될지 몰라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부모님의 방 앞에 편지를 남겼어요.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어 실력은 정말 느리게 겨우 말할 수 있었고 듣는 건 드라마랑 또 다른 느낌이어서 생소한 기분이기도 했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인터넷에서 수만 번 봤지만 직접 보니 정말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항을 나와 서울역까지 오는 순간부터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학 기숙사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 학년 동안만 제공됐어요. 그 후로는 제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면서도 부모님께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첫 학기는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점차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들은 제가 프랑스에서 온 것을 신기해했고 저는 그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주며 교류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저는 기숙사를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카페에서 일하고 외국인 모델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연락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완전히 끊긴 상태였어요. 가끔 이모를 통해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뿐이었습니다. 3학년 때 알바를 하면서 만난 민준 씨는 제 첫 한국인 남자친구가 됐어요.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특히 그 나라 말을 배울 때 사랑만큼 빠른 배움은 없다는 걸 새삼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다시 받게 된 순간이었어요.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제 능력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민준 씨와는 헤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한국인처럼 변해 있었어요. 김치를 즐겨 먹고 지하철을 능숙하게 타며 심지어 한국식 존댓말과 반말의 경계까지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던 어느 날 회사 동료 진아가 제안했어요. 클라라, 우리 퇴근하고 점집 갈래? 요즘 유명한 곳이 있거든. 처음엔 거절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함께 한다기에 호기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명동의 좁은 골목, 간판도 없고 그냥 일반 집처럼 보이는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안 나오게 생긴 기센 여자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왔구나? 놀랐지만 그건 제 외모 때문이라 그려려니 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노파는 제 손을 낚아채더니 송금을 보고선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충격적인 것을 본 듯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네. 너 앞으로 5개월도 못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나왔어요. 미친 여자네. 신경 쓰지 마, 클라라. 진아가 위로했지만 그 말은 자꾸만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른 채 걸었어요. 갑자기 들려온 끼익하는 브레이크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노란 택시가 제 코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창문을 내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건 오직 그 점쟁이의 목소리뿐이었어요. 너 5개월도 못 살아. 그날부터 저는 하루 종일 불안이 시달렸습니다.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길을 가다 개가 짖거나 고양이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고 누군가 재채기를 해도 놀랐습니다. 점점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그냥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볼까? 불안한 마음에 마침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저 미신 때문에 괜한 검사를 받는다고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종합병원 로비에 앉아 접수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괜히 긴장되어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를 비웃었지만 그 점쟁이의 말은 여전히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저는 종합건강검진을 신청했어요. 간호사는 조금 의아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젊은 외국인이 한국말도 잘하는데 종합검진을 받으러 온 경우는 흔치 않았겠지요. 클라라님,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을 듣고 일어섰어요. 건강검진실로 향하는 복도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체열, 소변검사, 엑스레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마지막 절차는 내시경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금방 끝납니다.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등에 흘러들어가는 마취약이 강렬하게 느껴졌고 이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몽롱한 상태에서 간호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사 잘 끝났어요? 물었지만 간호사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잠시 후 찾아오실 거예요. 잠시만 누워 계세요. 그녀의 대답은 제가 알던 건강검진 수순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내시경을 담당했던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클라라 씨, 내시경 검사 중에 위 상단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아득했습니다. 종양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김 교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직 양성인지 악성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해서 조직을 떼어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됐지만 제 귓가에는 하나의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암. 26,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나이에 그런 진단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투명한 벽이 나와 세상 사이에 놓인 것 같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위 종양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켰어요. 악성일 경우의 생존율, 치료 과정, 합병증, 모든 정보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우가 놀라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는 제가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던 현우는 집에서도 돈을 버는 대단한 친구예요. 모델 알바를 하며 현장에서 만났지만 어느새 함께 살게 됐어요. 왔어? 회사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점쟁이의 예언부터 오늘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진료 결과지를 보더니 현우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항상 이성적인 그였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괜한 걱정하지 마. 양성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랑스를 떠난 순간부터 한국에서의 6년까지. 그리고 문득 떠오른 얼굴들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좌절에 빠진 저는 현우에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물었어요. 만약 정말 암이라면 나 어떡해? 현우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걸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순간 떠오른 건 6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얼굴이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완고했을까요? 꿈을 쫓는다는 명분 아래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요? 부모님께 연락해볼까 해. 제 말에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한 번도 부모님과 화해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리길 기다렸던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6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저는 이모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모는 여전히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클라라? 정말 너니?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에게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어요. 부모님은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이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하지. 두 사람 다 생기가 없어 클라라. 언제쯤 연락 한번 해드릴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자존심 하나로 가족을 등졌고 그들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이모, 제가 오래 못 살지도 몰라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두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이모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에 와, 클라라. 지금 당장. 그 말은 마치 구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지 프랑스가 아닌 가족이라는 품으로요. 현우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라면 지지해. 하지만 혼자 보내고 싶지는 않아. 그의 말에 감동했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스스로 마주해야 할 거야. 제 결심을 이해한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6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언어를 배우며 겪었던 좌절, 친구들과 나눈 웃음. 이 모든 것들이 제 일부가 되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6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 안 하셨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고 말씀드려 클라라. 보르도행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프랑스의 시골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분주한 도시 풍경에 더 익숙해진 제게 이 여유로운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기차가 보르도에 도착했고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6년 전과 거의 똑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름답고 고요했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추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문을 두드릴 용기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저를 보면 혼내실까요? 몇 분간 집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셨어요. 흰 머리카락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굳으셨어요. 엄마, 나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손이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셨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저는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어요. 6년간 쌓아온 단단한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벽난로 위에 가족 사진들, 오래된 소파, 창가의 화분들까지. 그리고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던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렸습니다.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으시고 일어서셨어요. 클라라? 네, 아빠. 돌아왔어요. 제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강인한 포도농부였던 그가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서둘러 차를 준비하셨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6년의 시간을 어떻게 압축해서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많이 아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직됐습니다. 병원에서 종양이 발견됐고 암일 수도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는 머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딸,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돌아보셨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어떻게 하면 되니? 클라라, 너만 살 수만 있다면 이 애비 장기라도 기꺼이 줄게.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어요. 6년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불효녀였던 저를 여전히 사랑해주는 부모님께 감사함과 미안함이 교차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10대 때 사용하던 침대, 책상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한국 지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대학에서의 공부, 취직 그리고 현우와의 만남까지. 처음에는 경직됐던 부모님의 표정이 점차 풀어졌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이제라도 우릴 찾아왔으니 이제 우리도 행복해.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적으셨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어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거기서 치료받을 거니? 아니면 여기서? 그 질문에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암이라면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은 마음도 생겼어요. 같이 한국에 가보시겠어요? 제 제안에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평생 프랑스를 떠난 적 없는 부모님에게는 큰 도전이었겠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거의 즉시 동의하셨어요. 우리 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게. 어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가는 여정. 6년 전 홀로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은 분명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한국어가 능숙한 프랑스 딸과 생전 처음 아시아를 방문한 나이든 부모님. 아버지는 긴 비행 시간에 지쳐 보였지만 딸을 위해 강인한 모습을 유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공항의 모든 것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셨어요. 여기가 내 세상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뭉클해졌습니다. 그분들께 제 두 번째 고향을 보여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모르겠어요. 현우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부모님은 당황스러워하셨지만 현우의 정중한 인사에 곧 마음을 여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일은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암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제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고 있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프랑스 시골의 넓은 집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는 충격적이었겠지요. 현우는 정성스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실까 한국 음식은 최소화하고 파스타와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고 씨름하시다가 결국 포크를 집어드셨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일 병원에 함께 갈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있잖니?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네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평생 포도밭에서 일하던 그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묵주를 꺼내 기도를 시작하셨고, 현우는 잠자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클라라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우리 모두 긴장했어요. 의사와의 대화는 혼자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현우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셨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종양이었던 조직은 암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암이 아니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단순 낭종성 종양이에요. 물론 제거는 해야 합니다만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가능해요. 회복도 빠를 겁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진료실을 나와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암이 아니래요. 단순 낭종이래요. 그 말을 전하자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저 때문에 담배를 끊으셨던 분이 처음으로 담배를 찾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우리는 안도의 대화를 나눴어요. 수술 일정은 며칠 뒤로 바로 잡았고 부모님은 그때까지 한국에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점쟁이는 내가 5개월도 못 산다고 했을까? 문득 떠오른 의문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을 테고 종양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저는 현우에게 부탁했어요. 나 그 점집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고집을 알기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을 아파트에 모셔놓고 저희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방문 때와 달리 낮에 찾아간 골목은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냥 으슥한 골목길처럼 보이고 저번처럼 사람이 바글바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상하네. 주변 가게에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집은 사기꾼이었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벽에는 사기꾼이라는 낙서까지 있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카페에 앉았어요. 그럼 그 말은 그냥 사기였던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죽음을 예언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저만 보고 눈을 희번뜩했는지 말이에요. 어쩌면 운이 좋았던 걸지도 몰라.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점쟁이의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5개월도 못 산다는 모호한 표현이었을 뿐 병명이나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거짓말 덕분에 난 부모님을 다시 만났어.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면 과연 제가 자존심을 버리고 프랑스로 돌아갔을까요? 6년간의 단절을 제가 먼저 깨뜨렸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 속에서도 진실을 찾게 된 것 같았어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에 감탄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우리도 이해할게.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들의 인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왜 프랑스를 떠나 한국으로 가려는지.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현우는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며 저를 지켜주었고 부모님은 번갈아가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수술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말이에요. 회복은 의사의 말대로 빨랐습니다. 며칠 후면 일상에 전혀 지장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일상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점쟁이에게 오히려 감사해야겠어요. 문득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때로는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찾게 되는 법이지.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를 죽일 거라 예언했던 그 점쟁이의 말은 정확히 맞았어요. 옛 클라라는 정말로 죽었으니까요. 가족을 등지고 고집만 부리던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새로운 클라라가 태어났어요. 수술 이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부모님을 이끌고 남산 타워로 향했어요. 서울의 전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내다보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호기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6년 동안 살아온 도시예요. 전망대에 도착해서 말했어요.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빼곡한 빌딩들 사이로 녹색 공원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너무 복잡해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시골에서 평생을 사신 분들에게는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 복잡함 속에도 질서가 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해요. 제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놀라워하셨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와 명동 거리로 향했어요.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며 부모님께 제가 자주 가는 카페와 식당들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화장품 가게에 관심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한국 전통 공예품에 눈길을 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가이드가 될게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에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현우의 부모님 댁에 초대받았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걱정했지만 음식과 웃음은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프랑스 요리에 대해 물으셨고 제 어머니는 손짓발짓으로 레시피를 설명하셨어요. 두 아버지는 소주와 와인을 번갈아 마시며 이상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부모님의 비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우와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변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우리는 도시락을 펼쳤어요. 클라라, 우리가 곧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프랑스로 돌아가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제가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클라라 부모님께서 한국에 자주 오시고 머무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우의 제안은 놀라웠어요. 그의 가족이 무주에 소유한 작은 땅이 있는데 그곳에 프랑스식 와이너리를 열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포도 재배 기술과 한국의 새로운 와인 시장을 접목하는 아이디어였어요. 한국에서 포도를 재배한다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관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우리는 현우가 말한 그 땅을 방문했습니다. 무주의 한적한 언덕이었어요. 아버지는 즉시 전문가의 눈으로 땅을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토양을 만져보고 기울기를 확인하시더니 놀라운 결론을 내리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땅이군. 특히 이 경사와 햇빛 방향은 좋은 포도가 자랄 수 있어.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제안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결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닌 것 같구나. 그분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작은 와이너리를 시작해볼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 프랑스 말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신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프랑스 와이너리는 지배인만으로 만족 못하시잖아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거란다. 그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은 프랑스로 잠시 돌아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와인 제조 장비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현우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허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싶었는지 이제 알겠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곳은 혼돈 속에 질서가 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곳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곳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니 이해가 된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인가 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살면서도 늘 품고 있던 죄책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달 후 부모님은 프랑스 운영을 이모에게 위임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무주의 작은 언덕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지기 시작했고 작은 와이너리 건물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땅을 살피고 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배우며 지역 주민들과 친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와이너리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모두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저와 현우는 무주로 가서 농사일을 돕고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어느 가을날 포도나무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현우는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와이너리 언덕 위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클라라,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현우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멀리서 부모님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혼식은 이듬해 가을, 와이너리가 완성된 후에 열기로 했어요. 현우의 가족과 저희 가족 그리고 프랑스에서 오는 친척들까지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하나로 모이는 축제가 되겠죠? 이게 벌써 작년 이야기네요. 점쟁이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점쟁이가 저에게만은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그 점쟁이한테 복채도 못 줬는데 이 이야기 듣고 자신인 것 같으면 꼭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와인 한 병 꼭 주고 싶어요. 현우랑 아빠가 죽이 맞아갈수록 저는 죽겠어요. 둘이서 와인 시음을 한답시고 매일매일 술 파티를 벌인답니다. 그래도 이게 행복인 거겠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가족. 저 이제 행복해도 되겠죠?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와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용기 내보세요.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울지도 몰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